자, 이중성이라는 게 무엇이냐? 어떠한 현상이 그것의 파동적 성질에 의한 것인지, 물질적 성질에 의한 것인지, 입자성.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빛과 물질의 이중성에 대해서 검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성에서 두 가지 성질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 하나는 파동적 성질인 거고 또 하나는 입자적인 성질로서, 자,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 때 지금까지 계속 공부한 내용이에요. 파동이라 그러면은 매질이 있어서 매질 자체는 예를 들어 상하 진동을 한다 그랬을 때 입자들은 제자리 근처에서 상하 진동만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그 매질의 모양이 구불구불한 모양은 한쪽으로 전파, 구불구불한 모양은 이쪽으로 전파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입자들 자체는 그쪽으로 간 적이 없습니다. 위아래로 진동을 하면서 평균적으로는 제자리에 머무는 것 뿐인 거고, 그러는 것이 매질의 진동 현상의 이동을 통한 파동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입자라고 하는 것들의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입자라고 하는 거, 야구공, 우리는 전자도 많이 보겠지만 야구공, 농구공 이런 거, 어떤 물체 같은 것들 특정 위치에 있다가 진짜로 위치가 이쪽으로 이동을 해요. 돌면서 이동할 수도 있고 흔들면서 이동할 수도 있는데 진짜로 다른 데는 없었다가 여기 있던 물체가 위치를 이동을 한다. 그런 입자에 대해서 생각을 하자. 딱 보니까 매질 입자들이 있긴 있지만 그것들이 직접 이동하지는 않는 파동현상과 진짜로 다른 데는 입자들이 없었고, 하나의 공 같은 것이, 물질이 실제 이동을 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빛에 대해서 확인해 보자고 그랬더니 빛에 대해서는 그게 파동으로 볼 수도 있으면서 입자로도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 성질을 모두 띈다, 모두 가진다 라고 하는 것이 빛의 이중성이고, 뒤에서 얘기하게 되는 물질의 이중성, 당연히 이게 입자인 줄 알았는데 단단한 공 같은 거 그랬는데 그게 웬일로 파동 같은 성질을 나타낼 때 이게 파동성도 있네 해가지고 물질도 이중성을 다 가지네 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물질의 이중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이 상당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면서 상반된 것인데, 이것들이 두 가지 성질을 모두 다 가진다라고 하는 재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이중성 관련한 얘기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빛의 이중성 해서 먼저 파동성 먼저 언급을 하자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빛이 파동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너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옛날부터 뭐 빛은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파동이겠네 라고 하는 것에는 거의 의문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좀 실험들을 더 하다 보니까 어떤 실험들의 결과로서 이상하네, 이걸 입자로서 봐야지 된다,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라는 현상들이 실험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는 빛의 에너지 관련한 실험이고 또 하나는 빛의 운동량 관련한 실험인데, 요거는 광전 효과 실험이고요. 요거는 컴프턴 산란 실험.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질의 이중성 관련해서도 또 실험들이 나올 텐데 이것들 다 해가지고 광전 효과가 제일 중요해요. 이게 거의 다고 나머지는 거의 소개만 하는 수준에서 알게 될 거기 때문에 이 전 내용들 오늘 쭉 하는 데 있어서 뭐 다른 데서도 물질파 파장 구하기 같은 것들 공식도 있지만 거의 이거 광전 효과 관련한 수업이 거의 다 내용이 될 겁니다.
자, 우선 파동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더 해야지 되는데, 파동성을 가진다라고 했을 때 빛에다가 적응을 시키면은 빛은 진공 중에서 전파되는 걸 기준으로 C라는 속력으로 퍼져나간다. 그런데 그 C라는 속력은 속도, 파동은 V는 뭐 곱하기 뭐? 진동수와 파장의 곱 V는 F람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야 되는데, 빛은 진공 중에서의 속도 C니까 V 대신에 C라고 쓴 다음에 C는 F람다라고 하는 이런 식을 만족하는 진동수와 파장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진동수와 파장 값이 있는데, 근데 빛이라는 거 포함해서 파동 현상은 어딘가에 진동이 생겼는데 가만히 있는 것에 비해서 진동하는 부분은 에너지가 더 높은 상태인 건데, 여기에 진동에 의해서 결국은 다른 부분에 진동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여기에 에너지가 다른 곳으로 매질을 통해 전달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동은 관련한 식에 이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파동은 에너지가 전달되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되겠어요. 자, 그런데 파동이 전달하는 에너지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빛뿐만 아니라 파동이 전달하는 에너지는 그 파동의 진폭의 제곱, 진동수의 제곱, 시간을 모두 곱한 값으로 전달된 에너지의 총량이 나타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파동이 진폭이 커. 내가 줄을 흔들었는데 찰랑한 것보다 출렁하고 흔들면은 싹 지나가는 전달되는 파동보다 크게 진동하는 파동이 더 많은 에너지를 전달한다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진동 폭의 진폭에 대해서도 살살 1초에 몇 번 안 흔드는 것보다 탁 흔들게 되면은 진동수가 크면 에너지는 그런 진동수의 제곱에 비례하게 많은 에너지가 전달된다라고 하고, 당연히 연속적으로 전달되는 파동의 경우에는 오랜 시간 동안 그 파동이 목적지에 도달을 할수록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도달을 하면은 전달된 에너지 총량은 점점 많아지겠네. 자, 아주 간단하게 쓰자면은 A제곱 F제곱 곱 T는 이제 에너지 전달량이 이렇게 쓰일 수 있다라고 이제 공식으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건 빛도 마찬가지예요. 빛도 적당한 진폭이 있고 진동수와 파장, 그리고 그것이 전달되는 시간 곱해서 그런 것들 조합을 해서 전달한 에너지량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험을 통해서 광전 효과라는 현상이 발견이 됐어요. 광전 효과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광전 효과는 금속판을 하나 준비합니다. 여기다가 빛을 비춰줄 거예요. 그러면 금속판에서 전자가 뿅 하고 튀어나가요. 전자가 막 튀어나갑니다. 그런 걸 보니까 전자가 원래 금속판에 원래 전자는 많이 있었는데 그게 빛이라는 에너지 전달을 받았다. 그러면 이 전자가 받은 에너지를 내가 여기 안에서 머물고 있기에는 너무 큰 에너지를 받으면은 튀어나갈 수 있다. 아, 얘가 빛 에너지를 흡수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다라는 개요를 잡았습니다. 이게 광전 효과예요. 빛이 비춰지면 전자가 튀어나가는 효과, 이걸 광전 효과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금속에 빛을 비췄을 때 무작정 무슨 빛을 언제나 비춰도 항상 전자가 튀어나가지는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전자가 좀 튀어나갈 때도 있고 희한하게 잘 안 튀어나갈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 그러면은
어떤 요인이 어느 조건을 만족시킬 때, 그럴 때 전자가 튀어나가나 보려고 그랬는데, 숫자 값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숫자로 예를 드는데, 빛을 비출 거야. 그 중에 진폭, 진동수, 시간, 제곱까지 한 값에 대해서 이걸 한번 볼게요. 실험들을 해봅니다. 첫 번째로 예를 들면 각각의 값이 10, 10, 10이었을 때 다 곱하면 1000 나왔을 때 이러면은 전자가 튀어나가는 발생 현상이 나타나더라 라고 하자. 숫자 값은 예를 한번 들어본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또 다른 실험을 해봤어요. 금속판에다가 빛을 비추는데 진폭을 굉장히 큰 빛을 비춥니다. 근데 진동수를 한 5밖에 안 줘요. 그리고 오랫동안 비춰볼 거예요. 빛을 아주 오랫동안 비춰볼 겁니다. 빛을 한 이 정도의 시간 동안 비춰볼 거야. 그러면은 빛이 파동이라면 빛이 금속판에 전자에게 전달할 에너지가 5, 00000. 분명히 빛이 쬐어졌을 때 전자가 튀어나갈 때 가했던 에너지보다 훨씬 큰 에너지를 전달을 한 거야. 그랬는데 이게 전자가 한 개도 안 튀어나가더라 라는 걸 발견을 합니다. 아, 그래? 다시 실험을 해봅니다. 이번에는 진폭이 아주 작은 빛으로서 진동수를 어느 정도 주고요. 시간을 굉장히 짧게 줘봅니다. 시간을 굉장히 짧게 줘볼 거예요. 그랬더니 요것들 곱하면 에너지가 뭐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나게 작은 에너지를 전달한 거나 다름없죠. 근데 그렇게 작은 에너지를 전달받은 금속판에 있던 전자가 튀어나가는 게 있어요. 엄청나게 짧은 시간 동안에 매우 작은 에너지를 비췄는데도 가했는데도 전자가 튀어나가더라. 에너지 총량적 측면에서 보면은 한번 에너지를 쭉 주니까 튀어나가는 거 확인한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은 에너지를 가해도 전자는 튀어나가지 않고 적절한 에너지에 대해서 더 작은 에너지, 심하게 작은 에너지를 줬는데도 전자가 튀어나갈 때가 있더라라고 한다. 분명히 전자는 빛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한 결과 튀어나가는 거라고 해야지 되는데 이게 영 이상하다 이거죠. 단순히 에너지만 가지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에너지 전달 총량에 대해서 파동이 전달하는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파동적 성질을 가진다라고 해야 될 빛이 전달할 에너지 총량이 이와 같이 돼도 원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뭔가 이상이 있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빛을 파동이라고 해석을 계속하는 거는 곤란하다라고 보자는 얘기입니다. 아닌데 빛은 파동 맞는데 하는데 이거 설명할 때는 영 파동으로서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파동이 아니면 그럼 뭔데 했더니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이 파동이 아닌가 보지. 그러면 뭐냐? 입자인가 보지 라고 생각을 해요. 입자라는 걸로 생각을 하면서 광자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요. 빛은 광자다 그러면서 광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광자란
광자라는 것은 알갱이야. 알갱인데 아무리 작은 알갱이 덩어리라고 하더라도 부피는 있어야 되잖아. 광자라는 알갱이 입자의 부피는 얼마? 부피의 값 또는 부피는 전자의 몇 배? 아인슈타인이 제시한 광자라는 빛이 알갱이였다라고 할 때 그 빛의 크기는 얼마? 제로예요. 부피가 없습니다. 광자라는 알갱이가 있다며, 덩어리가 있다며, 그것의 질량은 몇 킬로그램? 질량은 0kg. 자, 말장난하는 것 같죠? 뭐 알갱이가 있대. 빛이 이렇게 내려오고 빛이 날아가고 하는 거는 광자, 포톤이라는 알갱이가 날아가는 거래. 근데 그 알갱이가 뭐냐면 부피도 없고 질량도 없는 알갱이가 날아간대. 부피도 없고 질량도 없는 덩어리 알갱이는 존재를 하는 거야? 부피가 없고 질량이 없는데 그게 존재한다고는 할 수 있는 거야? 이상하죠?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얘기를 합니다. 질량이 없고 부피가 없는데 있긴 있는 거야 라고 그럽니다. 질량이 없고 부피가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건데 있긴 뭐가 있어? 그게 순수한 에너지와 운동량의 덩어리일 뿐이거든 이라고 해요. 순수하게 에너지와 운동량의 그런 현상만 존재하는 입자거든 하면서 광자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광자라는 것이 이렇게 날아와서 전자와 충돌하는 과정에서 충돌을 하는데 질량도 없고 부피도 없고 모양도 없는 애가 충돌을 했어. 순수 에너지 덩어리가 와서 얘랑 충돌해서 어떻게 되겠다는 얘기야? 전자는 그런 광자라는 알갱이를 맞았다라 그랬을 때 그걸 뭐가 왔어? 그러면서 흡수해버린다라고 해석을 하자는 겁니다. 전자와 광자의 충돌에 의해서 그런 광자의 에너지를 흡수했다. 전자가 흡수한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날아가시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자는 거예요. 그럴 때 광자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자의 충돌 개수 비는 몇 대 몇? 광자와 전자의 충돌하는 개수의 비는 몇 대 몇? 이게 1대 1입니다. 자, 이걸 정확하게 한번 생각해 놓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뒤에 내용 얘기할 때 이게 좀 꼬여요. 정확하게 이 개념부터 잡고 들어가야 된다. 금속에는 자유전자들이 있습니다. 자유전자들이 금속에 그냥 놓여 있기만 할 때에는 그것들의 에너지는 거의 0이라고 일단은 칩니다. 전자들이 그냥 금속 내에 있을 때 에너지는 거의 의미 없다라고 할 거예요. 그 상태에서 광자들이 날아와서 빛은 광자라며, 광자라는 알갱이들이 날아가는 거라며 그것들이 날아와서 전자하고 부딪히면서 에너지 충돌하면서 에너지를 흡수를 시킬 건데 그런 흡수하는 그런 에너지 광자와의 충돌은 전자 광자 1대1로만 일어난다. 무슨 말이냐면 전자들이 여러 개 있어도 광자들이 오다가 어떤 전자가 쟤는 이쁘다 그러면서 광자들이 딴 애 버려. 얘한테만 에너지 후룩 몰아주기 안 한다고.
또는 전자들이 있는데 에너지 큰 광자가 와가지고 전자 충돌하면서 너는 이만큼만 에너지 가져가. 그리고 옆에 있는 전자 너도 에너지 이만큼 가져가. 그리고 네가 요만큼 가져가. 그러면서 광자 한 개가 여러 개의 전자에게 에너지를 나눠주지도 않는다라고 하자. 그리고 그런 충돌이 되기만 하면 충돌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충돌이 되는 순간 에너지는 즉시 전달된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래도 약간 이렇게 시동을 걸고 어떻게 좀 전달하는데 이게 그 절차가 있어야지. 됐고 그냥 충돌을 했다라고 하면 에너지 이제 네 거 이제 말하자마자 됐음이라고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하게 될 건데, 그런데 그런 광자 한 알당의 에너지는 비록 광자라고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특정 빛의 진동수와 파장값을 구할 수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광자 하나의 빛 에너지는 플랑크 상수 하 곱하기 그 빛의 진동수가 몇 헤르츠인지 진동수를 이용해서 광자 한 알당 에너지를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E는 하F, 광자 진동수 F인 빛의 광자 한 알이 가지는 에너지 E는 하F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F 하는데 F는 람다분의 C로 파동적 성질로서 파장과 진동수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E는 하 F, 람다분의 C, 람다분의 하 C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거 앞에 붙어있는 H 이거 하라고도 부르는데 요거는 플랑크 상수 정확한 숫자를 외울 필요는 없는데요. 6.63 곱하기 10의 -34제곱이라서 여러분들은 저 플랑크 상수란 건 아주 작은 숫자구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굉장히 작은 숫자구나 라고만 알고 있으면 돼가지고 거기에 진동수 곱한 에너지 굉장히 작겠죠? 광자 딱 한 개가 가진 에너지라서 그래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광전효과 관련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걸 하게 될 텐데, 자, 빛이 날아옵니다. 빛이 날아오는데 그 빛 하나하나의 에너지는 하 F만큼씩 담겨 있어요. 그걸 전자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거를 충돌한 전자는 전부 다 흡수를 해요. 그리고 금속에서 떨어져 튀어나가면 되는데 튀어나갈 때 금속은 한동안 전자를 데리고 살았었잖아. 그러던 전자가 에너지 좀 얻었다고 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얘를 데리고 산다는 얘기는 얘 내가 이렇게 잘 키우고 해야지 이렇게 잡고 있었던 건데 이 금속이 자유전자를 잡고 있었던 데에서 뜯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하는데 에너지가 들어요. 금속에서 전자를 분리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 이걸 일함수라고 불러요. 일함수 W만큼이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금속에서 전자를 분리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 그게 어디서 오냐? 빛이 전달한 이 에너지. 빛이 전달한 에너지 중에서 일부는 일함수로서 전자를 분리시키는 데에 써먹고 남는 에너지를 전자가 운동 에너지로서 가지고 날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식으로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빛이 하F라는 만큼의 에너지를 한 R이 가지고 와요. 전자 하나는 거기에서 에너지를 전달받았어요. 전달을 다 받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날아가려고 했는데, 금속에서 떨어지는 데에 사용되는 에너지가 이만큼 있어야 돼. 그러니까 빛이 가져온 것 중에서 그만큼을 빼고 나머지를 전자가 운동 에너지로서 전자의 질량에 대해서 적당한 속도로 인한 전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이만큼이 되도록 하는 속도로 전자는 날아가면 되겠습니다. 뿅 날아가면 되겠어요. 자, 이에 대해서 빛이 가지고 온 광자 한 알당 에너지, 결국은 날아가게 된 전자의 운동 에너지. 자, 여러분들 이렇게 날아가는 전자인데 전자를 가리켜서 광자 에너지를 흡수한 전자, 광자와 결합한 전자라는 의미로 광전자라고 특별히 불러요. 그냥 용어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광전자는 또 뭐지? 그러면서 뭐 대단한 건가? 하는 거 없이. 전자예요, 전자인데 광자, 빛을 흡수한 상태의, 빛과 결합한 상태의 전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광전자라는 말로 헷갈리지 말고, 광전자가 날아갈 때 그 운동 에너지 이렇게 되는데, 잠깐만, 이 W는, 이람수는 뭐에서 결정될까요? 그 이람수의 세기 크기는 무엇에 의해서 따라서 결정된다? 이람수는 이 금속의 전자가 원래 살던 금속의 종류에 따라서 금속의 부피, 막 모양, 동그랗게 생겼냐, 뭐 우글우글하게 생겼냐, 그런 거 말고 금속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이람수가 뭐라 그랬어? 금속이 나한테 묻어있는 자유전자, 전자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어느 정도 붙잡고 있어야지 그래도 그 전자가 막 먼지처럼 이렇게 탁탁탁탁 하면 금속에서 전자 훅 떨어지고 그런 거 아니니까 전자를 이렇게 붙잡고 있었는데 여기서 전자를 뽑아내는데, 분리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라고 그랬으니까 어떤 금속은 이 전자 다 내 거야 하면서 꽉 껴안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금속은 금속이 있나 보네 뭐 대충 이렇게 들고 있을 수도 있고, 쓱 뜯으니까 이거 슉 뺏기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금속이 종류가 무엇이라서 전자를 구속하는 힘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거 이람수 값이 결정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금속의 1함수가 50이야. 금속의 1함수가 50인데 내가 빛을 100짜리 에너지 빛을 쬐었어요. 100짜리 에너지를 가지는 빛을 쬐면은 여기서 튀어나가는 전자는 어떤 에너지, 어떤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튀어나가? 50만큼 빼고 50만큼의 운동 에너지의 광전자가 발생을 합니다. 광전자가 발생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번에는 똑같은 금속에다가 2배로 큰 에너지를 쬐었을 때, 200의 에너지를 가진 빛을 쬐었을 때 그때 발생한 전자는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튀어나가? 얼만큼의 에너지? 150만큼을 가지고 날아간다고. 쬐어준 광자의 에너지가 100에서 200으로 2배가 됐는데 발생해서 날아가는 전자의 에너지는 아까는 50에서 150으로 3배의 에너지를 가지는 게 날아간다고. 아까보다 2배짜리 광자를 보내면
그러면은 2배로 에너지가 큰 전자가 날아가겠지 했더니 3배 운동 에너지를 가지는 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기본적으로 빼야 되는 이람수 값 때문에 그렇다. 거꾸로 갈 수도 있어요. 내가 빛 에너지를 60만큼 되는 광자를 보냈어요. 그러면 튀어나가는 거는 빛 에너지 한 거의 절반 요 정도로 100보다 절반 가까이 60%의 에너지를 쬐었으니까 튀어나가는 광전자도 에너지 어느 정도는 있겠지 그랬는데 튀어나가는 광전자의 에너지가 얼마? 10밖에 안 돼요. 50 나가던 게 한 절반 가까이 줄이니까 10밖에 안 돼요. 빛 에너지를, 광자를 에너지 40짜리로 쬐어봤습니다. 40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는 광자를 똑같은 금속에다가 비춰봤어요. 그랬더니 튀어나가는 전자가 없죠. 일단 이람수를 극복하고 여기서 전자를 으쌰 빼낸 다음에 이제 날려보내야 되는데 40의 에너지로는 야, 이거 안 빠지는데? 싶은 거죠. 그래서 전자가 날아가지도 못한다. 아까 전에 얘기한 것 중에서 어떤 금속에 빛을 열심히 비춰도 전자가 한 개도 튀어나가지 않는 때도 있었다 그랬죠. 아무리 오래 쬐어도. 그게 왜 그랬냐면 쬐어준 빛이 금속에서 전자를 분리시키지를 못하는 빛을 쬐어준 거다. 그러면 그런 빛 아무리 쬐어줘도 전자는 튀어나가는 게 전혀 불가능할 거다. 그러면 이걸 필요하겠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금속에서 철에서 니켈에서 마그네슘에서 알루미늄에서 전자를 빼내기 위해서 비춰줘야 되는 최소한의 진동수는 얼마냐? 쬐어줘야 되는 빛의 진동수가 얼마짜리 이상이어야 되냐? 라는 게 궁금해집니다. 아니, 이람수 50보다 큰 것만 쬐어주면 된다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빛의 성질을 얘기할 때 하 F 값을 계산한 상태로는 좀 어색해해요. 어색해하고 우리는 빛의 진동수가 얼마냐, 파장이 얼마다 라고 그래야지 그럼 그 빛은 진동수 그럼 종류가 이거겠네 라는 걸 직관적으로 좀 더 잘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턱 진동수 F0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할 거예요. 문턱 진동수 F0. 이건 뭐냐? 어떤 금속에서 전자를 겨우 분리만 시킬 수 있는 그러는 데에 필요한 빛의 진동수. 분리까지 하는 데에 필요한 빛의 진동수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야? 금속에서 전자를 분리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이람수죠. 그만큼이 딱 정확하게 똑같을 빛의 진동수래. 그런 빛의 에너지는 하 F0 하면 되겠죠. 그래서 문턱 진동수라는 것은 이람수를 표현하는 빛 에너지 형식을 따라가다 보니까 문턱 진동수는 플랑크 상수분의 이람수다라고 쓸 수가 있겠네. 플랑크 상수는 진짜 상수값입니다. 진짜로 6.63 곱하기 10-34제곱이라는 상수값이기 때문에 이람수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 금속 종류에 따라서. 그러니까 문턱 진동수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금속 종류에 따라서 라고 해야지 되겠습니다. 이게 진동수이기 때문에 진동수? 어떤 파동의 진동수?
파동 중에 빛의 진동수 같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문턱 진동수라고 하는 것은 금속의 특정 종류 금속의 특징이다, 특성이다 생각해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 관련한 광전효과 식을 일단 써보면요. 광전효과, 금속에 빛을 비췄을 때 전자가 튀어나가는, 광전자가 튀어나가는 현상, 그런 광전효과 과정에서는 광자와 전자는 1대1의 개수비로 충돌을 하며 관련한 식입니다. I+W는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 E이다. 여기도 써놨는데 요거 정리할 상으로 이렇게 일단 광전 효과식 써 놓을게요. 근데 W, 금속의 이람수, 금속 종류에서 결정되는 이람수는 문턱 진동수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으니까 W는 하F0. 그러니까 요거는 하 F-F0라고 요거는 바꿔서 쓸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 식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놓을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광전효과 실험 장치를 한번 볼게요. 자, 광전효과 실험을 하려면은 광전관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냥 내부를 진공 상태로 만들어 놓은 관입니다. 그런 거 속에 금속판을 만들어 놓을 거고요. 적당한 금속판을 하나 넣어 놓고 여기다가 그 속이 진공 상태인 관을 하나 만든 다음에 여기 끝에다가 양극이라는 것을 놓을 겁니다. 그냥 도선의 한쪽 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이걸 뒤쪽으로 전선 연결을 해서 뒤로 뺀 다음에 한 바퀴 쭉 돌려가지고 다시 양극으로 이렇게 연결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광전효과 실험 장치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똑같습니다. 금속판이 바닥에 깔려 있는데 빛을 쬐어서 전자가 튀어나가는, 광전자 튀어나가는 걸 아까 전에 봤었는데 저 금속에다가 적당한 이람수 W 값을 가지는 금속에다가 빛을 비춰줄 거예요. 진동수 F짜리 빛을 비춘다. 진동수가 F인 그 빛에 해당하는 광자들을 날려보낸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 광자를 맞은 금속판의 전자는 그걸 흡수해서 튀어나가서 이렇게 양극으로 모일 겁니다. 여기로 다 모일 거예요. 뭐가? 전자가. 광전자가. 광전자 어차피 전자니까 여기에 모인 다음에 계속 빛 비춰서 광전자 튀어나올 거니까 그런 전자는 이제 도선을 따라서 흘러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얘들이 튀어나왔던 고향, 집, 금속판으로 다시 들어갈 거야. 갔다가 또 빛 비추면 튀어나가고 돌아와서 자기 집 오고 빛 비추면 튀어나가고 돌아서 다시 오고 해가지고 이런 순환이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그림상 전자가 순환하는 방향이 시계 방향이죠. 그러면은 반대로 전류가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적당히 I암페어의 전류가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전류가 안 그래도 빛만 비추면 잘 흐르는 전자가 돌고 있는 이런 도선 중간에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하도록 전원장치를 갑자기 끼워 넣을 거예요. 전원장치를 이렇게 끼워 넣으면은 이건 원래 무슨 역할을 하냐면 여러분들 여기 표시된 전원장치 건전지에 플러스극이 긴 거, 마이너스극이 짧고 굵은 거라서 왼쪽이 금속판 쪽이 플러스극하고 연결되도록 지금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건데 이렇게 되면
이건 원래 하는 일이 전류를 이렇게 보내는 역할을 하고 싶은 거죠. 전류를 이렇게 쭉 돌리고 싶은 역할을 할 건데, 자, 지금 이게 없을 때도 광전 효과에 의한 전류가 반시계 방향으로 이미 흐르고 있었는데 이쪽으로 전류를 흐르고 싶어 하는 전원장치를 연결하면, 그러면 이것의 역할은 전류를 흐르게 아니라 이미 흐르던 전류를 방해하는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난 이쪽으로 뭘 밀어내고 싶은데 이미 오던 게 있어. 그러면 이미 오던 거를 좀 살살 오세요 하면서 오는 걸 방해하는 역할을 할 거다. 자, 이게 이렇게 됩니다. 빛을 비춰줬을 때 원래 흐르던 전류가 이만큼이었다 라고 하면은 가로축이 전압 실험장치에 이렇게 꽂아준 전압값이 원래 전류를 방해한다는 의미에서 마이너스 몇 볼트의 역전압을 걸어주자 라고 하자. 여기에다가 역전압을 걸어주면 원래 흐르던 전류가 그때는 좀 줄어든 상태로 흐른다. 방해하는 효과를 나타낼 전압이 더 커지면 더 많이 감소한 전류가 흐르게 될 거다. 그렇구나. 방해를 많이 하게 되면은 전류는 점점 줄어들어서 엄청 줄어들어서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을 하면 방해하는 역전압이 상당히 강력해지면 전류가 안 흐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네? 이때 걸어준 전압을 전류가 정지했다라 그래서 V0의 크기를 역전압으로 걸어줬을 때 광전류는 정지했다라고 해서 이거를 정지전압이라고 할 겁니다. 이걸 정지전압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요거 크기를 점점 강하게 해줄수록 전류는 줄어들다가 전류가 아예 안 흐르는 상황도 오게 된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정지전압의 세기는 몇 볼트가 될까? V0 값은 얼마로 결정될까? 그랬을 때 아까 전에 썼던 광전효과식 F 진동수의 빛을 W 금속 이람수를 가지는 것에 비춰주면은 이런 전자들이 튀어나갈 건데, 광전자가 튀어나갈 건데, 요 식에서 정지전압도 표시할 수 있어요. 정지전압은 그게 이 V0 되는 V0 값이 정지전압입니다. 여기서 E는 뭐냐? 이것도 상수예요. 요거는 전자의 전압에서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이라고 하는, 요거 마이너스 19승이라고 하는 요것도 상수값이니까 크게 신경 쓰지는 말고 이런 값이 이 V0하고 비례할 거다. 더 빠르고 운동에너지가 큰 광전자가 튀어나갔을 때 정지전압도 더 강력할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여기서 쬐어주는 빛의 진동수를 더 큰 진동수의 빛을 쬐어줬어요. 그러면 금속이 똑같을 때 여기서 광전자가 날아갈 때 그 운동 에너지가 더 클 겁니다. 이걸로 발생시킨 광전자보다 이걸로 발생시킨 광전자는 더 큰 에너지로 나갈 거예요. 아까 전에 봤죠? 이람수가 이만큼인데 이런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는 빛을 비춰주면 이런 운동 에너지를 가지는 광전자가 튀어나가는데 쬐어준 빛의 진동수가 커져서 광자 에너지가 더 커지면
그로 인해서 방출돼서 튀어나가는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더 큰 게 튀어나간다. 그러면 그런 빛을 비춰줬을 때 역시 이거 없을 때 전류는 흐를 거야. 흐르는데 전류가 역전압을 걸어줬을 때 점점 줄어들기는 할 건데 이번에는 줄어들다가 정지전압이 여기로 바뀔 거예요. 정지전압이 여기로 바뀔 거다. F값이 커졌으니까 F값이 F'으로 커지면은 튀어나가는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도 커진다. 요 값도 같이 커진다.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프로서는 이렇게 나타나겠다. 정지전압 값이 아까보다 더 큰 양상을 갖도록 만들어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고요. 자, 한 가지 더 봐야지 되는 건데 우리는 빛의 세기라는 말을 씁니다. 빛의 밝기라고도 그래요. 빛의 세기가 세다. 그 빛이 더 밝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떤 빛이 더 밝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의미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빛이 더 밝다라고 하는 거. 자, 이게 의미를 잘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건데 자, 어떤 빛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두색, 초록색 빛이 있습니다. 연두색, 초록색 빛도 더 밝을 수도 있고 연두색, 초록색이 더 어두울 수도 있죠. 그죠? 이렇다는 거하고 색깔이 눈에 띄는 거. 뭐 주황색으로 해볼까요? 주황색 빛인데 밝기는 똑같은데 아까 전에 연두색 어디 갔지? 초록색 연두색이랑 밝기는 너무 밝지도 않고 너무 어둡지도 않고 똑같은 밝기기는 한데 흐릴 수도 있고 밝을 수도 있죠. 빨간색이 똑같은 밝기, 밝을 수도 있고 흐릴 수도 있고 이런 것처럼 밝기라는 개념이 있는데 더 밝은 빛은 그 전의 빛보다 어떤 성질이 다를까요? 빛의 밝기는? 빛의 밝기, 색이라는 말도 역시 파동적 설명이 있고 입자, 광자에 대해서 설명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빛의 세기는 파동적으로는 진폭이 크다 라는 얘기고요. 더 밝은, 더 센 빛이라는 것, 강한 빛은 파동의 진폭이 크다라고 하는 거고 입자로서, 광자로서는 광자들의 개수가 많다라는 뜻이에요. 광자의 개수 또는 밀도가 크다, 많다. 개수가 많다, 밀도가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광자와 전자는 1대1로 반응한다라는 것하고 연결지어서 생각합니다. 다시. 자, 이번에는 원래대로 돌아가서 광전관 속의 금속판에다가 다시 F 진동수의 빛을 쬐 거예요. 그런데 F 진동수로서 밝은 빛, 더 밝은, 더 강한 빛을 쏠 겁니다. 그러면 광자가 어떤 식으로 날아오고 있는 거야? 금속판에? 금속판에 광자가 어떤 식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한 알당 에너지는 어떤 광자들이 오고 있어? 아까에 비해서? 밝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똑같은 에너지를 가지는 광자들이 날아오고 있다고. 자, 광자의 에너지는 하F 해가지고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한 개당 에너지는 진동수가 똑같으면 광자 에너지는 똑같은데 한 알당에 그 진동수를 쓸 거니까 광자 한 알당 에너지는 똑같은 걸 쓰는데 밝은 빛이다라 그러면 더 강렬한 빛이다라 그러면은 그런 광자가
개수만 더 많아져서 아까는 적당한 에너지를 가지는 광자가 통통통 날아가고 있었다면 금속판에 부딪히고 있었다면 더 밝은 그 빛에 더 밝은 걸 쓰면은 아까 전에 빨간색 더 밝게 어둡게 주황색 밝게 어둡게 할 때처럼 그걸 더 밝게 한다는 얘기는 똑같은 광자들을 두두두두두두 보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여기에 아까랑 똑같은 광자가 두두두두두 더 많이 날아오면 날아오는 광자와 전자는 1대1로 결합을 하니까 광자가 많이 날아온다. 발생해서 튀어나가는 전자가 더 많아진다는 거죠. 툭툭툭툭툭 튀어나간다는 거죠. 그런 광전자가 날아와서 양극에 도착을 해서 슥슥슥슥 이렇게 지나가는 현상에 의해서 전류가 통하게 돼 있으니까 전류가 흐르게 돼 있으니까 더 많은 전자가 도선에서 흘러간다. 더 강한 전류가 흐르겠다. 더 밝은 빛에 의한 광전류는 아까보다 많이 흐르겠다 라고 하자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작한 광전류에 대해서 이제 또 역전압을 걸어줄 거예요. 전류가 흐르던 방향을 전류를 방해할 방향이 되도록 하는 전압을 걸어줄 거예요. 그러면 이 전류도 시작을 여기서 했어도 전류의 세기는 역시 역전압이 걸리면 줄어듭니다. 줄어들어요. 계속 줄어드는데 그러면서 정지전압 값은 얼마가 될까요? 정지전압 값은 이거랑 똑같은 값이 됩니다. 이때에도 정지전압 값은 식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 아까 전에 약간 어두웠던 빛을 썼을 때의 그 진동수인 빛의 밝기만 증가시켰다라고 할 거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전류의 세기만 늘어나고 정지전압, 광자의 개수, 밝기, 진폭 그런 거는 정지전압 값을 결정하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아까랑 똑같은 전압에서 역전압을 걸어준 데에서 전류는 더 이상 흐르지 않을 거다라고 그래야지 되겠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그려준 그림이 25쪽에 하단부 왼쪽 그래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압과 전류 그래프, 전압, 역전압이 가로축이라고 그러면은 어떤 광전효과 실험장치에 역전압을 거는 것에 따른 광전류가 어떤 방식으로 흐르느냐라는 것을 나타낸 그래프다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본 다음에 25쪽에 박스 안에 내용 정리되어 있는 것 같이 또 읽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광전 효과라는 것을 하나의 식으로 싹 정리를 하는 것이 또한 가능하겠다. 요거 하이프-W는 2분의 1 mv제곱은 2v0 경우에 따라 하이프-W가 f-f0 F0는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F0는 금속의 문턱 진동수. 그래서 하 F0는 문턱 진동수 W라고 이람수로 쓸 수 있을 때는 2분의 1 mv제곱 발생한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이런 시험 장치를 꾸몄을 때 전자전화량 곱하기 V0 역전압의 세기가 이렇게 결정된다라고 하는 식을 외워주세요. 광전효과 관련한 특성 이런 거 개요 실험장치 그래프 식으로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식 외워주시면 됩니다.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면은 저 식 하나만 외워주면은 관련된 내용들을 거의 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광전효과 식, 그래서 25쪽 상단부에 정리되어 있고요. 금속판에 광자가 도달하면 광자는 한 개의 광자는 전자 한 개를 방출시킨다. 광자 한 개는 하이프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에너지는 빛에너지라는 독특한 독특한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자의 운동에너지 이런 말 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광자가 빛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만 보면 되고요. 광자는 금속의 자유전자와 충돌해서 그 광자 에너지를 100% 하나한테 전하를 다 전달을 하더라. 금속은 자유전자를 방출하는 과정에서 전자 한 개당 1함수 W만큼의 에너지를 제외한다. 그만큼은 전자를 금속에서 분리시키는 데 사용하게 한다. 그러니까 하이프마스 W만큼의 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서 광전자는 운동에너지 이렇게 될 크기의 적당한 속도로 날아간다. 광전자라는 말을 쓴다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정지전압, 광전효과 실험장치는 전원을 연결하지 않아도 알아서 전류가 잘 흐르는데요. 전류가 잘 흐르던 그런 그 광전효과 실험장치에서 전류 방해 방향으로 전압을 걸어주면 전류가 점점 방해받아서 줄어들게 되는데 그러다가 전압이 상당히 커지면 전류가 더 이상 흐르지 않는 일이 발생을 한다. 이때 걸어준 전압을 정지전압 V0V라고 한다. 그것이 앞에서 얘기한 광전효과식의 V0 나머지들과 이런 관계성이 있다. 수식으로 정리하자 그랬습니다. 전압전류 그래프, 전류 전압 그래프 밑에 참고자료처럼 나온 그림의 왼쪽 그래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결국은 이걸 그리는 요령을 보자면은 빛의 세기에 따른 세로축에서의 전류값을 그리자. 빛의 색이 밝고 강한 빛이냐 어둡고 약한 빛이냐에 따라서 상대적인 적당한 전류값을 한번 찍어주고 밝은 빛, 어두운 빛. 그 다음에 가로축 왼쪽 부분에다가는 진동수가 큰 빛이 들어올수록 정지전압이 커지니까 진동수가 큰 빛을 쬐었다. 여기 작은 빛 여기에다가 또 찍어준 다음에 두 절편 찍어준 다음에 중간에 S자 곡선을 적절하게 그려주면 그게 이 그래프에 대응하는 시험장치에서의 나타나는 현상을 잘 표현한 그래프 되겠다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우리 25쪽에 나오는 요 내용들 가지고 광전효과에 관련한 그런 그 문제를 많이 풀어보게 될 건데 광전효과 관련해서 설명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자, 전체적인 내용은 이 식 속에 거의 다 압축이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개요와 함께 이거 반드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아본 것처럼 이렇게 광전효과를 통해서 광자 하나를 가지고 있는 에너지 하이프라고 되는 것이 전자에 전달된다 라고 하는 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자, 광전효과 실험에 관한 얘기가 이쪽에선 제일 중요하다 그랬고 다음으로는 빛의 이중성, 파동성, 입자성 중에서 입자성에 대해서 광자의 운동량을 확인하는 실험이었던 컴퓨턴 산란 실험에 대해서 하나 확인합니다. 자, 이건 교과서에서도 거의 그냥 지나가듯이 빠르게 설명만 하고 있고요. 26쪽에서 컴퓨턴 효과, 컴퓨턴 산란 실험이라는 거 관련해서 이런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읽기만 해도 되겠습니다. 자, 컴퓨턴 산란 실험에서는 전자를 정지시켜 놓을 거예요. 전자. 여기에 빛을 쬐 건데
적당한 진동수 F, 파장은 람다짜리 빛을 전자에게 쬐어줄 겁니다. 그랬는데 전자에 이렇게 좀 빗나가듯이 맞았나 봐. 그래가지고 전자가 빛을 맞고 비스듬하게 튀어나갑니다. 그리고 빛은 마치 동그랗게 생긴 전자에 부딪혀 반사돼서 튕겨나가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튕겨나갈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튀어나갈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전자에 부딪힌 이후에 방향이 바뀌어서 튀어나가는 이 빛이 진동수와 파장이 바뀔 거예요. 진동수와 파장이 바뀐 채로 날아갈 거다. 그럴 때 진동수는 작아지고 파장은 증가할 겁니다. 전자에 부딪혀서 전자를 튕겨낸 이후에 비스듬한 방향으로 비껴나간 저 빛은 원래 쐈던 빛에 비해서 진동수는 작아지고 파장은 길어질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싶은데 이게 빛이 파동이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빛이 파동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왜? 자, 어떤 파동의 진동수는 어떻게 결정된다고? 어떤 파동의 진동수는 파원에서 최초에 발생할 때 결정이 되고, 자, 파동 얘기할 때 했던 얘기 기억하면 됩니다. 진동수는 파원에서 결정된 이후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매질이 바뀌든 말든 굴절, 반사, 회절, 중첩 무슨 일이 일어나도 진동수는 유지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진동수가 일단 바뀌었죠. 파장과 함께 진동수가 바뀌었다. 이건 지금 이게 처음에 발생시킨 상태에서 전자와 일종의 반사가 일어난 건데, 전자와의 반사가 일어난 건데, 반사된다고 그래서 갑자기 어떤 파동의 진동수가 바뀌는 일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험하니까 이렇게 됐는데 진동수 작아지고 파장 길어졌는데 빛이 파동이면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걸 어쩌지? 라고 그랬을 때 파동이 아닌가 보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에 아인슈타인하고 비슷하죠. 아인슈타인의 광전효과하고 비슷하죠. 광량자설에서 얘기한 것처럼 야, 파동이 왜 이래? 이러면 안 되는데 파동 아닌가 보지? 하고 아주 손쉽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파동 아니면 뭔데? 입자인 거 뭐지? 그러면서 입자요? 아인슈타인도 얘기했던 그 광자 그거?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광자 한 알의 에너지는 하F 이렇게 쓰는데 이걸 통해서는 광자의 운동량을 알 수 있어요. 광자 한 알의 운동량은 람다분의 하라고 쓸 수 있습니다. 람다분의 하. 자, 공식을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광자 한 알의 에너지는 하F, 진동수를 이용해서 구하거나 파장을 이용해서는 람다분의 하C 해서 광자의 에너지를 구하자. 광자는 운동량도 가지고 있습니다. P, 운동량 값은 람다분의 하. 이렇게 외워주셔야지 되겠다. 그래서 광자라는 것은 질량도 부피도 모양도 정의할 수가 없지만 질량도 0, 부피도 0이지만 그런 게 세상에 어딨어. 없다는 뜻 아니야.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부피와 질량이 없으면서도 순수 에너지 덩어리이자 순수한 운동량 덩어리로서 의미를 가지는 광자라는 것이 있다. 그런 광자의 에너지와 운동량씩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효과는 이런 거구나. 컴퓨터 산란 시험은 이런 의미를 가지는구나 라는 걸로 이해만 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26쪽의 그림에서 운동량이 람다분의 하짜리 광자가 날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되는데, 그렇게 해서 산란되면 뭐 파장이 길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만 하셔도 되고요. 그랬을 때 그 광자의 운동량을 아무튼 생각할 수 있나 보구나. 그게 람다분의 하로 계산된다 까지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이거 자세한 여기 나온 식이나 이거 계산할 때 뭐 이렇게 식을 유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건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2차원 충돌, 2차원 완전 탄성 충돌 관련식인데 이거는 교과서에선 나오지 않는데 이런 게 있기는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컴퓨턴 실험, 컴퓨턴 산란 실험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다음으로 물질의 이중성에 대한 설명합니다. 자, 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물질이라는 것은 입자들, 분자, 원자들로 구성된 전체 물체, 그것의 성질에 대해서 얘기했던 물질이라는 표현을 쓸 건데, 결국에는 그런 것들, 입자들이 다 모여서 된 거 아니겠냐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런 당연히 입자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건 검토 안 합니다. 당연히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쭉 저게 파동처럼 행동하는데 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 입자의 물질의 이중성 중에 입자의 파동성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본격적으로 물질의 이중성, 입자의 파동성 얘기하기 전에 두 가지 정리를 잠깐 하고 넘어가야지 되겠습니다. 하나는 드브로이파, 또 하나는 파동성과 입자성. 이걸 한번 보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드브로이파라는 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은 못 외웠을 수도 있는데 벌써 외웠다면은 어떤 광자가 진동수가 F요, 파장이 람다다 그러면은 광자의 운동량은 얼마? 광자의 운동량은 얼마? 람다분의 하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이거 읽을 때 이거 하라고 읽는 거 아직 어색해요? 어색해요? 아, 람다분의 H 해도 자꾸 하래. 뭐 그런 거 어색해요? 아, 괜찮아요? H가 독일어로 하라고 읽습니다. 그러는데 이게 플랑크 상수인데 막스 플랑크가 제안을 한 뭐 이런 숫자기도 하고 그 이름도 붙기도 했었는데, 막스 플랑크가 독일 사람이라서 물리학 공부할 때는 플랑크 상수는 그냥 관습적으로 하라고 읽어줘요. 막스 플랑크가 처음부터 나 독일 사람인데 이시빈 절머니 뭐 이시빈 뭐 도이치 그래가지고 뭐 저도 해가지고 하하 그런 거 해가지고 하라고 읽는 게 관습입니다. H라고 읽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나도 습관이 그래서 그래요. 광자의 운동량은 P 값은 람다분의 하라고 하는데, 드브로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곰곰이 이렇게 뜯어보다가 분모하고 요거 좌변의 자리를 바꿔요. 좀 그래도 되죠? 곱셈 나눗셈 해도 되죠? 그런 다음에 이거는 운동량이잖아. 운동량은 원래 어떻게 구하냐면 질량 곱하기 속도 해서 구한다. mv분의 하로 나타나는 이렇게 계산한 값, 요거 람다 값을, 이 파장 값을 드브로이 파장 또는 물질파 파장이라고 하자. 물질파의 파장 값이라고 정의를 하자라고 합니다.
이걸 물질파 파장 값으로서 정의를 하게 됐는데, 물질이 파장을 가진다는 뜻이야. 물체는 물체인데 이게 갑자기 너의 파장은 얼마다 라는 걸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의 질량이 70kg이에요. 그리고 내가 1m/s로 가고 있으면 내 속도 곱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플랑크 상수를 이걸로 나누면 나라는 사람이 1m/s로 움직일 때 내 물질파 파장값이 갑자기 계산이 되는 거예요. 뭐야? 계산이 됐는데 굉장히 작은 숫자가 나오는데 이게 뭐야? 뭐 내 키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뭐 있지 또? 뭐 내 시력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은 뭐 내 손가락 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이런 질량의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너는 물질파 파장이 0.0000000000001m야 라고 그냥 얘기를 해버려요. 그게 뭔데? 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그래 라고 물질파 파장, 드브로이 파장을 정의할 수가 있어요. 물질파 파장, 드브로이 파장 값을 정의를 할 수가 있다. 그런 걸 드브로이가 만들어 놨다. 거기까지 하면 됩니다. 다음. 자, 파동성과 입자성에 대한 얘기인데, 파동이라는 현상,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그겁니다. 파동이라는 현상하고 알갱이들, 막 움직이게 한 알갱이들이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을 구분을 해봅니다. 반사, 굴절, 회절, 간섭과 중첩. 자, 파동은 반사, 굴절, 회절, 중첩 중에서 어떤 걸 할 수 있어요? 어떤 걸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소리, 물결파, 빛, 파동들 쭉 가다가 어디서 반사될 수 있죠. 매질이 바뀌었을 때 매질 경계면에서 꺾이면서 굴절 투과해서 갈 수 있죠. 회절, 소리나 빛이 지나가다가 작은 구멍을 통과하면서 퍼지는 회절 나타날 수 있죠. 중첩 간섭, 파동 두 개가 가다가 여기서 보강 간섭, 상쇄 간섭하는 중첩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거 다 우리 파동 파트에서 이거 계산하는 거나 예시들 다 본 거예요. 파동은 당연히 네 가지를 다 할 수 있다. 입자는 네 가지 중에 할 수 있는 게 뭐다? 입자는 반사 가능하죠? 굴절도 가능합니다. 굴절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입자는 회절이 되나? 어떤 구멍에 야구공을 던졌는데 야구공이 통과하더니 퍼지면서 날아가. 꺾이면서 날아가는 것도 아니라 퍼지면서 날아가.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죠? 입자는 당연히 회절을 안 하고요. 중첩, 두 개의 야구공이 날아가다가 충돌할 상황에서 더 큰 야구공이 됐다가 중첩이 해제된 다음에는 각자 날아가. 이 말이 돼요? 안 되죠? 파동처럼 중첩돼서 보강간섭, 상쇄간섭 일어나고 각자 가던 길 쓱 지나가는 거 안 된다. 입자들은 그럴 때 충돌을 한다라 그러지 중첩이 된다고 하지 안 됩니다. 그래서 입자는 요거 가지고 이제 입자인지 파동인지 확인하면 안 되고 이걸 회절과 중첩을 입자는 못하는데 파동은 한다. 중첩, 입자는 못하는데 파동은 한다라는 걸로 그게 입자냐 파동이냐라는 것을 구분을 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전자에게 일어났어요. 야, 전자가 주로 실험은 전자로 합니다. 전자라는 입자가 회절하던데 라는 현상, 중첩 간섭이 일어나던데 라는 현상, 이 두 가지가 발생하는 걸 실험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회절이 일어나는 거 톰슨의 전자선 회절 실험, 간섭 데이비슨과 저머의 거머라고도 읽었었어요. 저머의 전자선 중첩에 대한 실험을 하면서 데이비슨 저머 실험을 하면서 야야야 전자 이거 알갱이 맞잖아. 우린 질량도 알고 있어요. 전자의 질량, 부피 다 알고 있습니다. 전하량 모두 알고 있어요. 야, 이게 왜 회절을 하냐? 라는 상황이 발생한다. 간섭한다. 간섭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걸 실험으로 확인을 했다. 자, 이게 각각의 실험의 의의가 될 건데 요거까지 외우고 요거까지 외워도 되는데, 자, 이렇게 갑니다. 자, 톰슨의 전자선 회절 실험은 전자를 쏩니다. 전자를 쏴요. 전자를 던져 쏴서 이거를 금속박에 통과를 시키기는 할 건데, 뭐 적당하게 통과를 시키면 됩니다. 쏘는 게 전자예요. 전자를 많이 쏠 겁니다. 연속적으로 전자를 팍 쏠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전자를 쏘아서 이 금속박을 통과한 전자가 그 뒤에 스크린에 소위 회절 간섭 무늬를 만들어요. 회절 간섭 무늬. 전자를 이렇게 쐈는데 여기에만 모이는 게 아니라 이상한 데 다 퍼져서 모이는 현상이 나타나더라. 그러면서 이거는 이중 슬립 간섭 실험하고 비슷하거나 다른 점도 조금씩은 있는 건데, 회절 간섭 무늬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게 나타났는데 실험을 한 번 더 해봐요. 똑같은 판에다가 X선을 쏠 건데요. X선을 쏠 건데 이게 이 판을 통과한 다음에 스크린에 나타나는 X선이 퍼져가서 만든 무늬의 회절 무늬의 모양이 이거랑 똑같은 걸 알게 돼요. X선 전자기파 파동은 당연히 회절이 일어날 수 있으며 회절 간섭 무늬가 이렇게 나타난다 라는 거는 이상하지 않았고 원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는데 전자를 쐈는데 전자가 푸슉 날아가다가 됐는데 똑같은 무늬를 만들어내더라. 이거 전자가 회절 간섭 무늬, 회절됐다는 뜻이네 라는 걸 암과 함께, 이걸 알게 됨과 함께 또 하나 확인하는 게, 우리는 전자의 질량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전자를 이 정도 속도로 던져야지, 이 정도 속도로 쏴야지 하는 속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실험을 톰슨이 한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전자의 속도를 적당히 쏴서 mv분의 하 값을 구해봤더니 나온 파장값이, 이렇게 해서 구한 파장값이 전자의 회절 간섭 무늬를 만든 것과 똑같이 생긴 X선 파장하고 똑같더라.
드브로이가 이상한 말, 쓸데없는 말 한 줄 알았는데 전자가 X선하고 똑같은 모양의 회절 간섭 무늬를 만들 때는 전자의 속도를 고려했을 때 전자가 X선과 물질파 파장값이 똑같을 때 그럴 때 똑같은 무늬를 만들더라. 야, 이게 의미가 있네 라는 것도 알게 돼요. 이것도 알게 되더라. 이게 톰슨의 전자설 회절 실험에 대한 얘기고요. 다음 데이비슨 저머 실험입니다. 데이비슨과 저머라는 사람이 또 전자를 또 쏴요. 빠바방 쏩니다. 전자총으로 쏠 거예요. 전자총으로 적당한 속도로서 전자를 쏘아서 니켈 결정에 부딪히게 할 겁니다. 니켈 결정은 전자를 쐈을 때 여기서 튀어나가게 할 수도 있고 저기서 튀어나가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층을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튀어나간 전자가 니켈 주변에서 어딘가에 도달을 할 때 이상하게 여기서만 많이 도달하고 이런 데서는 거의 도달 안 하고 이런 데서 조금 또 도달도 하고요. 이런 데 좀 도달 안 하고 이런 모양이 나타나게 되더라. 그래서 이 지점에 이렇게 많이 도달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걸 분석을 해봤더니 마치 이중슬립 간섭 실험에서 여기가 보강 간섭점이었을 때 그럴 때 내가 쏜 전자선의 드브로이 파장, 물질파 파장 값이 mv분의 하인 이런 전자를 쏜 거나 다름없는데 이런 물질파 파장하고 똑같은 파장에 전자기파를 쐈을 때, 빛을 쐈을 때 여기서 보강 간섭이 일어날 조건과 완벽하게 일치를 하더라 라고 찾게 됩니다. 다시 전자를 쐈더니 이게 니켈 결정 층에서 반사가 돼서 모인 곳이 여기가 유독 많아. 그런데 왜 저기만 이렇게 많이 모이지? 라고 그랬을 때 일단 이 실험을 할 때 쓴 전자 속도를 이용해서 물질파 파장값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런 파장의 빛을 내가 만약 이용했다 그랬을 때 그 빛이 여기서 나갔다고 한다면 전자가 많이 모인 그곳은 해당 빛의 보강 간섭 조건을 만족하더라 라는 얘기예요. 전파원에서 발생한 파동의 보강 간섭 조건을 만족한다 라고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또 드브로이파 파장 나왔네. 드브로이파 파장, 물질파 파장에 대해서 전자가 마치 보강 간섭 일으킨 결과가 또 나왔네. 이야, 이거 무시 못하겠는데 드브로이 파장. 여기서 보강 간섭 나타나는 거 확인을 함으로써 전자도 간섭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실험으로 보았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얘기한 것처럼 회절과 간섭은 두 가지는 파동만 할 수 있는 거지 입자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었기 때문에 생각지도 않았던 것이 여기에서 발견됨으로써 아까 전에 빛도 입자성이 있다 그랬는데 물질, 전자, 물질도 파동적 성질을 또한 가질 때도 있다고 봐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 근거가 됐습니다. 내용 봅니다. 28쪽 드브로이의 물질파 이론. 광자가 이중성을 가지는 것처럼 물질도 파동성을 가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 물질파 파장 값이 P분의 하, mv분의 하라고 계산이 된다.
입자가 파동적 현상을 나타낼 때는 파장 람다짜리 전자기파와 같은 정도의 회절, 중첩 등의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해야지 되겠다. 데이비슨 저머의 실험, 니켈 결정에 전자를 충돌시킨 결과 검출된 전자의 분포가 해당 전자의 물질파 파장과 같은 전자기파의 간섭 결과와 똑같이 나타나더라. 톰슨의 전자선 회전 실험, 전자선을 금속박에 통과시킨 후 검출된 모양이 똑같은 파장, 그 물질파 파장과 똑같은 전자기파의 회절 정도와 일치하는 결론이 나타나더라 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이런 용어나 개요 정도만 어느 정도 큰 테두리만 알고 있으면 되고, 역시 여기에서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광전 효과만 계산을 하거나 내용 공식 외우거나 어느 정도의 계산하는 것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드브로이 파장을 이용해서 살짝 계산이 들어가는 문제는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저것도 공식을 알아야 되는데 이 실험 요거 자체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2차원 충돌, 운동량 보존, 에너지 보존, 완전탄성 충돌 이런 건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 광전효과 매우 중요. 내용 쭉 알면 됨. 이런 식들, 운동량 계산식 알아야 됨. 드브로이파라고 하는 것도 공식은 알아야 된다 정도로 정리를 하고 넘어갑니다. 32쪽 35번 문제 먼저. 어떤 물체 A, B, C의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A, B, C의 운동량이 P0, 2P0, 3P0이고 운동 에너지가 각각 E0, 4E0, 또 E0라고 되어 있는데, 자, 기억 먼저 확인해 보면은 물질파 파장 값을 A와 C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A와 C 물질파 파장 물어보는데 일단은 A, B, C 그냥 다 구하자. 물질파 파장. 물질파 파장 구하는 공식은 어떤 물질의 운동량 mv 분의 플랑크 상수라고 하는 거니까 A, B, C 각각에 대해서 구하려고 했더니 질량을 모르지만 운동량 자체를 알고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쓰자. 람다 A, B, C 각각에 대해서 하면은 P0분의 하, 2P0분의 하, 3P0분의 하라고. 이거 어차피 운동량이기 때문에 운동량이 계산된 값인 P0, 2P0, 3P0를 그대로 써서 물질파의 파장값 이대로 쓰면 되겠다. 물질파 파장은 그래서 A가 C의 3배, A는 B의 2배 라고 해야지 되겠고요. 내가 잘못 썼네. 2P0 문제 베껴 쓰다가 잘못 썼어요.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A가 C의 2배다 맞는 말이고요. 니은 질량은 어떠냐라고 물어봤는데, 자, 여러분들이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 구하는 식을 보면은 운동량은 mv,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해서 운동량, 운동 에너지 나온 것도 질량과 속도로 또 변환해서 쓰고 그러면 문제풀이가 약간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식에서 운동 에너지란 2m분의 p 제곱이라고 쓸 수 있을까요? 운동량이 mv이기 때문에 mv 전체의 제곱을 2m으로 나누면 2분의 1 mv 제곱 이것만 남게 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라는 것을 운동량 자체로서 이렇게 구하는 게 가능하다. 그러면 이것도 A, B, C 다 비교합시다. A와 B, C의 질량이 MA, MP, MC라고 할 때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를 아니까 그 운동 에너지는 A는 E0는 A의 P0분의 이상한 거 썼죠? MA분의 P0의 제곱
B는 4E0가 2MB분의 B의 운동량 제곱 4P0 제곱. C는 E0라는 값이 2MC 분의 나름의 C의 질량 MC 이용해서 구한 것분의 2P0의 제곱이니까 4P0의 제곱으로 나타나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A와 B의 질량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MA는 E0분의 P0의 제곱, MB는 4 지우고 E0 내리니까 E0분의 E0분의 P0 제곱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쭉 계산해 보니까 MA하고 MB는 A하고 B는 질량이 똑같네 라는 거를 이렇게 해서 구할 수도 있겠다. C도 한번 구해볼까요? MC는 요것만 이항하면 되니까 E0분의 이거 약분 일부러 안 했어요. 4P0 제곱해서 질량들을 나타낼 때 분모를 E0로 통일을 했더니 P0 제곱, P0 제곱, 4P0 제곱 해가지고 얘네는 A나 B의 질량의 4배 질량이 되겠구나 라는 것도 구할 수 있겠습니다. 디귿 속력은 BC 어떻게 되냐 그랬는데 여기에서 B는 질량이 MB 라고 했을 때 C의 질량은 또 4MB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죠? 그런 다음에 운동량은 B의 속도 VB 곱한 거, C의 속도 이런 질량의 VC 곱한 거 하면 운동량이 2P0로 똑같이 나와야 되니까 질량이 4배 더 큰 C의 속도는 똑같아야 되니까 운동량이 4분의 1로 더 느리겠다. 4분의 1 VB겠다. 이렇게 운동에너지와 운동량을 조합을 해서 써야 될 때도 있고 질량이 이미 구해졌으면 속도 구해라 그러면 운동량 가지고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운동에너지 가지고 계산식을 만들어서 비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거 할 때 특히 기억에서는 물질파 파장의 비를 구하여라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드보르이 파장 MV분의 하로 구하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몇 가지 계산만 하는 수준에서 어려운 계산은 안 나오니까 이해를 좀 하고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32번 문제 이런 취지였었고 질문 42번이네요. 42번 문제는 우리가 아까 전에 살펴봤었던 광전효과 실험장치입니다. 금속판을 이쪽에 놓고요. 양극 뒤로 뺀 다음에 금속판과 양극에서 도선을 빼서 여기에 마이너스극, 플러스극 한 전원장치 V볼트 짜리 연결을 하고요. 도선상에 여기다가 전류계를 꼽아서 이건 그냥 측정 장치일 뿐이니까 여기에 전류가 얼마나 많이 흐르는지 확인은 가능하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빛이 들어오게 되면 그로 인해서 광전효과가 나타나서 전자가 튀어나가서 양극에 도달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계속 쭉 순환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자의 공간을 질러서 날아가서 이동하는 방향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류는 이와 같은 방향으로 흘러야지 되겠다. 전자가 도선에서 흐르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흘러야 되겠다 라고 봤더니 여기 전원장치가 전류를 방해하는 역할을 해요?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전류를 더 원활하게 흐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광전효과 실험장치에 전원장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전압 올리면은 전류 잘 안 흐르게 하고 역전압 걸어준 역할을 하겠지라고 선입견 가지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 전류가
전류가 좀 더 수월하게 흐르는 역할을 할 뿐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야지 되겠어요. 또는 여기서는 별 역할 안 한다. 뭐 크게 의미 없다. 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광전효과 실험에서는 역전압을 걸어주는 것이 실제적으로 그 의미가 상당히 크다 해야 되겠고요.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거는 역전압을 이용해서 그 실험을 어떻게 따져주는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에서 단색광의 세기를 시간에 따라서 2초부터 10초까지 나타나도록 점점 이렇게 커지는 세기로 단색광 빛의 세기를 조절을 할 거고, 단색광의 빛의 진동수를 2F0부터 시작해서 4F0까지 올렸다가 F0까지 다시 줄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따른 세기와 진동수를 모두 조절을 할 텐데, 어쨌든 이건 광전효과 실험장치이기 때문에 옆에다가 살짝 광전효과식 한번 참고로 써놓고 시작합니다. 광전효과 실험장치 관련한 것들은 쬐어주는 빛의 진동수에 대해서 하이프 마이너스 금속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이람수 빼주면 이게 튀어나간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되면서, 만약에 여기에다가 역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정지전압을 V0라고 그랬을 때 여기까지 쓸 수가 있다. 참고사항으로 이렇게 써준 다음에 이렇게 했더니 광전류는 8초 때까지는 흐르는데, 여기 저기 글자가 빠졌네요. 0초부터 8초까지는 흐르는 겁니다. 여기에 전류는 0초부터 8초까지는 흐른다. 근데 8초 이후 10초 때까지는 흐르지 않는다 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는데, 금속 그 해당하는 이거 A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금속 A의 문턱 진동수는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거는 그 그래프 나를 보면 곤란하고, 이거는 세기만 나타난 거라서 문턱 진동수 구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다시, 광전효과는 쬐어준 빛의 진동수가 이람수로 구해지는 문턱 진동수보다 크면, 쬐어준 빛의 광자의 에너지가 금속의 이람수보다 크면 전자는 방출될 거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구해야 되는데, 전자가 방출될 거냐 말 거냐는 여기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빛의 세기는 쬐어준 빛의 세기 광자의 개수를 의미를 할 거니까 요거는 변해도 전자가 방출이, 광전자가 나올 거냐 말 거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보자는 건데, 문제에서 그림에서 지금 EF0의 진동수를 쬐어줬는데 그때부터 전류 흐른다, 광전자 방출 잘 된다 하는 거고요. 쭉 진동수 키웠다가 쭉 진동수 줄이다가 이게 그 8초 되는 순간이, 전류가 8초부터는 흐르지 않는다 그랬는데 8초 되는 순간도 이 기울기 잘 따져보면은 진동수가 또 EF0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프 이런 건 분석되죠? 그래서 뭐 앞에는 모르겠는데 전류 흐르다가 EF0짜리 진동수 빛을 쬐어줬을 때까지는 전자 잘 나오다가 광전자 잘 방출되다가 딱 요때부터 1.999F0, 1.998F0, 1.8F0, 1F0 비춰주는 동안에는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았다. 딱 요 EF0보다 작은 진동수의 빛으로는 광전자 방출을 시킬 수가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저 금속 A의 문턱 진동수는 EF0 만큼이었겠네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 A의 문턱 진동수는 F0 아니고 EF0라고 해야지 되겠습니다. 광전류는 2초일 때, 6초일 때 언제가 더 많이 적게 흐르냐 그랬는데, 광전류의 세기, 여기 흐르고 있는 전류의 세기 자체에는 전자가 많이 지나가면은 많이 흐르니까, 전자가 많이 방출되면 전자는 많이 지나가니까 전류의 세기, 여기서 흐를 전류의 세기는 발생하는 전자, 광전자의 수에 비례를 할 건데, 광전자는 빛 맞아서 금속판에서 튀어나가는 전자, 광전자는 광자와 1대1의 개수비로 날아갈 거니까 광전자의 수는 광자 날아오는 것의 개수 B에 비례를 하는데, 그러면 빛의 세기가 셀수록, 빛의 세기가 강할수록 광자가 많이 날아온다는 거고, 그래서 비례해서 많은 광자 튀어나가는 만큼, 많은 광전자 튀어나가는 만큼 전류도 셀 거다. 전류가 제대로 계속 흐르고 있을 때 빛의 세기가 증가할수록 더 강한 전류가 흐르긴 할 거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2초 때보다는 6초 때가 전류의 세기가 센 만큼 더 많은 빛의 세기가 센 만큼 전류의 세기도 같이 셀 거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니은에선 여기까지 물어봤는데 이것도 물어볼게요. 니은 프라임, 여기 해당 실험에서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3초대와 9초대를 비교하면 언제가 더 많이 흐른다? 전류는 3초대와 9초대는 언제 더 많이 흐르겠다? 3초와 9초대, 니은하고 똑같은 문제처럼 보이는데, 니은의 결과에 따르면 2초, 6초대, 뭐 전류가 당연히 6초대가 더 빛의 세기가 센 만큼 더 많이 흐르겠지 했는데, 3초, 9초에도 3초대보다 9초대는 빛의 세기가 세니까 광자가 더 많이 날아오는 거 맞아요. 그러면 9초대 전류가 더 많이 흐르느냐? 9초대 많이 도달하는 광자는, 빛의 세기가 센 광자는 어떤 진동수의 광자야? 어떤 진동수의 에너지를 가지는 광자야? 8초 이후에 EF0보다 작은 1.5F0짜리 에너지를 각각 가지는 광자가 날아오는 게 9초대죠. 그러니까 그 광자는 9초 때 많이 날아오기는 하는데, 문턱 진동수보다 작은 진동수의 광자들이 날아왔기 때문에 광전자 발생을 못 시켜요. 그래서 9초 때는 전류가 어차피 안 흘러요. 8초부터는 날아오는 광자들의 에너지가 미달돼 가지고 너무 작아서 그 빛의 세기는 세지만 실제 전류를 흐르게 하지는 못하는 광자들만 날아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3초 때는 전류가 적지만 흐른다, 9초 때는 전류가 못 흐른다 라고 해서 3초 때가 전류의 세기는 더 센 겁니다. 그래서 두 그래프를 같이 봐야 되는 물음이 있고, 뭐 어차피 흐르니까 그럼 이것만 확인해도 되겠네 하는 니은과 같은 문제의 상황도 있는 거예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3초인 순간과 7초인 순간 어떠냐 그랬는데,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입니다.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면 일단 광전자가 발생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발생하는지 보니까 8초 전까지는 광전자, 금속에서 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광전자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결정이 되죠. 그러면 지금 금속을 교체하지 않고 있어서 이 함수는 일정한 실험을 하는데, 쬐어준 빛의 진동수가 큰 순간에 더 빠른 광전자가 날아가게 되겠다라고 하면은 문제에서 3초와 7초 때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은 대충만 봐도 쬐어준 단색광 빛의 진동수는 3초대가 더 크죠. 기울기 따지고 직선 분석하고 그럴 필요도 없이 2초와 6초 때 3F0의 진동수에 빛을 비춰주니까 3초 때는 그거보다도 큰 진동수, 7초 때는 3F0보다도 작은 진동수에 빛을 비춰줄 거기 때문에 3초일 때 쬐어준 빛에 의해 발생한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7초 때보다 더 크겠다라고 논리적으로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42번이었었고요. 뒤에 46번은 데이비슨 저머의 실험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 이러저러해서 50도 각도, 뭐 적당한 위치, 뭐 이런 데에서 가장 많은 전자가 마치 보강 간섭이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기도 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산란된 전자의 경로 차를 물어봤는데, 그 오른쪽에 나오는 그래프 같은 것들은 지금 문제 자체를 푸는 데 있어서는 크게 도움은 안 되는 거고요. 데이비슨 저머 실험의 개요를 보여주기 위한 참고 그래프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의 왼쪽, 더 왼쪽에 있는 그림, 개념적으로 전자가 날아간다, 니켈 덩어리에 부딪힌다, 그래서 튕겨나가는 것에 적당한 지점에서 전자를 검출해서 그 개수를 센다 라고 하는 검출기 모양까지 나타낸 거고요. 이 전자가 부딪히는 순간 니켈 부분의 결정 구조를 약간 더 세세하게 그려주고 있는 게 결정 표면의 원자 배치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확대하면은 니켈 원자가 여기 이렇게 쭉 늘어서 있으면서 밑에 층에다가 그릴 때도 있고 옆으로 늘려서 그릴 때도 있어요. 여기에 전자가 들어와서, 여기도 들어와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산란이 된다. 여러분, 산란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흩어져 날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자들이 이렇게 날아갈 때 원래 전자가 수직으로 내려오던 방향에 대한 산란돼서 튀어나가는 각도를 세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자가 이렇게 날아오고 있을 때 날아오는 전자의 물질파 파장, 그러니까 전자의 질량은 알고요. 속도를 적당히 줬을 때 mv분의 하고 계산되는 값이 람다다 라고까지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전자들이 이 두 부분에서 출발해서, 반사해서 출발해서 날아간다고 그러면은, 자 여러분 이거 요령인데, 그것들이 어딘가에 도착한다고 그러면은 쭉 평행하게 날아가는 것처럼 쭉 가다가 도착하는 지점이 있다라고 그러면은 경로 차를 이렇게 구해요. 이게 어림값 계산법인데, 쭉 가는 것에 대해서 평행하게 날아간다 치고, 이 니켈 결정이 워낙에 좁은 영역에 있으니까 거의 평행하게 날아간다 치고 여기 도착한다. 경로의 길이의 차 쭉 평행하게 다시 거꾸로 오면은 이만큼이 경로의 차 될 거다
라고 해서 이 길이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각각의 니켈 결정 원자에서 발생한 것처럼 반사돼서 나간 것처럼 보이는 두 경로의 길이 차는 여기서 그 방향 쭉 잡고 요만큼 길이 재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거 재기만 하면 돼요. 요 각도가 세타면 이 각도가 세타면 이 각도가 세타예요. 이게 수직일 거기 때문에 이 각도가 세타입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이렇게 되는 니켈 원자 사이의 거리를 알려줬어요. 이게 D미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델타에 D 사인 세타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험 장치의 개요를 보여준 거나 다름없는 거고 그냥 그렇게 했을 때 뭐 결과는 나처럼 나오네. 이건 참고하는 거고 산란됐을 전자 두 개의 경로 차가 어떻게 되냐라 그러는 거는 요 길이를 구하는 거다라는 이것만 하나 알고 있으면 되는 거라서 이거는 참고적으로 하나 정도 여러분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양자역학, 파동 및 양자역학 빛과 물질의 이중성 관련한 얘기까지 해서 주요 내용을 다 봤습니다. 교과서에 나온 주요 내용들 다 봤는데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시라고 수고들 많으셨고요. 이제 개학해서 학교 진도 나갈 때 우리 방학 기간 동안에 열심히 공부했던 것들, 이 기억, 주요 내용들, 문제풀이 하는 것들 그때 다시 기억나가지고 수월하게 수업 잘 듣고 편안하게 이해하고 성적도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